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렇게 불공정성을 직격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검사장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부정한 거 아니냐, 내란 수계를 감쌌다, 즉각 중징계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 대선 주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명태균 특검법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맞수 두 분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에 맞설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자,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발언, 일제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의 1시간 반에 걸친 진술을 경청했다. 이제 할 말 없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경청해 줬다. 이런 글을 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리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 3분 발언 기회를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묵살한 거를 직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중근 의사 재판에 비유한 거를 놓고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예, 일단 이 검사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연 법치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은 내용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검사장이 과연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했는가 의심스럽고 이게 굉장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될 것 같아요. 중징계.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검사들의 정치적 독립, 중립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실망했어요. 검사로서, 제가 과거 검사했던 사람으로서 의식 구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닌 그냥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왜 저렇게 속도전으로 마치 막 방향을 정해 놓은 것, 결론을 정해 놓은 것처럼 저렇게 진행되나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의문점을 느껴왔는데, 법조인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법조인들 보기에도 그 시각으로 보기에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저는 확인을 하게 됐고요.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에 퇴임을 하면서 법관 내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오늘 또 이제 인터뷰도 실렸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판사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심각한 법관 윤리 강령 위배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검사의 경우는 SNS에다가 대중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내부망에 자신들끼리 법조인들끼리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에 이제 올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이제 훨씬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것도 아닙니다. 그 피고인을 옹호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형사법정 또 헌법재판 말할 것도 없고 간첩조차도 방어권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간첩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서 보장을 하는 것인데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그 취지. 저는 그건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 다수의 상식에도 매우 부합하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많이 의원님. 다르네요. 예. 이프로스에 게재하는 것 자체는 그게 SNS를 통해서 전파될 애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충분한 진술 보호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은 충분하게 현재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의 변론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변론을 충분히 들어주냐 여부를 떠나서 과연 현재 검사장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리고 헌법적 가치를 최후로 지키는 헌재에 대해서 그런 비하적 발언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비하적 발언이라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예. 법조인으로서 법적인 법정의 절차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법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왜 박근혜 대통령 때도 17번이나 있었던 변론이 이번에는 8번밖에 안 하는 것인가? 그리고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서 90분. 그러니까 한쪽에는 사실 45분인데 그렇게 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사실관계가 뭔가 국민들도 헷갈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까지 정해놓고서 마치 뭐에 쫓기는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에 이런 그 탄핵 심판들의 평균 심리 일수가 210일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 사건에는 지금 6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서 빨리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라도 아무리 정말 흉악범이라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심리의 지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탄핵 사건에 비해서는 너무나 심플한 것이고 또한 전 국민이 이 현상을 다 봤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은 본인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탄핵의 사유를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 중요한 시국에 가능한 한 불안정한 요소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안이 간단하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방어권 보장을 빙자한 탄핵 심리 지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어찌됐든 현재 검사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이냐. 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발언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검사장이 그만두고 나가려는가 봐요. 저는 이런 발언한 거 보니까. 예, 양부남 의원님께서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발언하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이게 훨씬 심플한 사건이다. 왜 심플해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하려는 민주당과 헌법재판관 일부의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 내란죄는 빼자. 갑자기 빼자. 국회가 다 소추 의결한 건데. 근데 빼겠다는 건지 안 빼겠다는 건지 아직 결론도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헌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어려운 거 빼고 그다음에 증인들 증언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 신문이나 추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4명의 증인 가운데 8명만 채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빨리 그냥 진행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절차 그것이 신속이 아니라 졸속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정말 국정 안정이 중요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국정 안정에 일단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왜 저렇게 늦추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헌재를 완성처럼 만드는 게 가장 급한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헌재가 완성처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먼저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일반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무작정 많은 증인을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증인들이나 신문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도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계속 평행선이 달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재판관은 무조건 진술이 달리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쪽에 신빙성을 가질 거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찰의 진술에 신빙성을 둘 것이냐 헌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둘 거냐는 이제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이 틀리네요. 네. 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8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아까 호준석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제 실체까지 했었고요. 아직 추가로 채택한 증인도 없고 해서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졸속 심판의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졸속 심판이라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국민의힘에서? 일단 시간 자체도 너무 짧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 동안에 예. 이게 이제 그 18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훈시 규정이고
그 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270일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이진숙 위원장도 거의 180일을 채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0일이란 말이죠. 지금 6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을 이렇게 중요한 증인들인데 어떤 날은 4명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90분만 해라. 1분도 더 이상 못 준다. 그런데 사실은 양분아 의원님도 이제 검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서는 증인 그 진술조서를 받고 공소장 쓰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씁니까? 그런데 변호인 측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딱 45분 주어진 것 가지고서 입증을 하든지 또 궁금한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45분 동안 어떻게 하죠? 그걸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진술이 검찰에서 한 것과 다른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내 내용과 다르다. 이준우 사령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을 그럼 재판부가 당신 말은 난 못 믿겠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당신 검찰에서 한 말만 진실인 것 같아. 우리 그거 증거로 쓸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공정하게 어떤 그 편향을 갖지 않고서 재판을 하고 계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그 재판관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말씀들과 SNS에 썼었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편향된 이념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그건 저는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이고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SNS 글 삭제하고 계정 없애버리고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의구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탄핵 심리가 졸속으로 됐다. 결과를 상정하고 하고 있다는 취지 말씀. 또한 현재 심판관들이 어떤 애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요도, 성질에 따라서 심판의 횟수가 정해집니다. 단순히 일률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몇 번 했으니까 이것도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죠. 법원에서는 현재에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는데 이 사건은 박근혜 탄핵에 비해서는 법리나 사실 확정에 있어서 보다 더 단순하다, 간단하다는 것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법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집중 심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서 빨리 이 사건을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집중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아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사실을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단순한 형사 사건에서도 집중 심리를 한다. 그런데 이 탄핵의 상황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걸 빨리 결정을 내는 것만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이지 예단을 가지고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등장한 장군들의 진술이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현재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검찰 조서와 현재의 증언에서 내용을 가지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다면은 그럴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재판이 끝나지를 않죠. 그러면 검찰 진술 조서를 우리가 증거로 채택할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무용의 시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재판관들의 이념이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러한 것이 과연 왜곡된 결론을 내겠는가. 현재라는 건 다양성이 확보된 어떤 합의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견의 다양성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 때문에 현재의 결론이 달라져야 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정말 그렇다면 다행일 텐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그냥 안심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 180일로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은 그 정도는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신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해라. 이 대통령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은 헌법 어디에도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중요도라는 면에서 따지면은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만큼 우리나라 역사에서 헌정사에서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이 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사건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스케줄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국민들께서는 또 하나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법관들의 성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전력들이 쌓여 있어요. 이른바 우리법, 인권법 출신 그 판사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그 판결들,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의 지연들, 조국 비리 사건 그랬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법 사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018년 선거법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갑자기 무죄로 뒤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대법관 2명이 무죄 의견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국민들께서 이번에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또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현배 소장 대행님과 그다음에 또 우리법 인권법 출신의 2분의 헌법재판관님들 이런 분들이 과연 공정하게 판결을 할 것인가,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각에 따라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의 신속한 심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선고를 연동돼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경강부회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법연구회라 해서 그냥 그러게 진보에 유리한 판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강원랜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기소했던 검사로서. 그 판결을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가 우리법 출신입니다. 그때도 저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맥락도 낸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무죄를 선고한 게 우리법 판사인데 왜 그걸 의심합니까? 우리법 판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래서 헌재의 사건, 법원의 어떤 구성, 판사들의 의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들도 중량감이 있고 자기들이 선고한 판결이 영원히 보관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헌재 같은 경우는 탄핵에 있어서 헌재 탄핵 심판에 있어서 법리와 증거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용을 했다, 기각을 했다면 그 영원히 남을 텐데 자기 전 인격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항의 방문이죠, 일종의. 근데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헌재 흔들기다, 이렇게 이제 비판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원희룡 전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재를 굉장히 맹공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하면서 옥중 정치 얘기도 나오고, 물론 이제 개인적 차원의 접견이라는 입장이지만 홍준표 시장까지도 또 접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논란이 됩니다. 호준석 대변인,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 그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몰라요.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도의를 떠나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 어떤 도의도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가서 대통령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대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인간적인 예의를 표시하고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고 이런 것이잖아요. 대통령이 그 찾아간 사람들한테 지령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회를. 그런데 왜 지금은 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때가 좀 잘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만약에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법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회도 가지 마라, 모든 인연을 다 끊어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양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헌재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하다가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찾아갔고 찾아가서 헌재의 공정한 심판이 아니다, 헌재의 졸속 심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했던 내용이 적절치 않은 내용도 사실과 틀립니다. 예. 지금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것과 다른 말을 하고 그 당시에 비해서 법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 말이 틀리지 않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심판은 기본적으로 유죄 무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징계 유무를 보는 게 헌재의 심리고, 그랬더니 헌재 재판소법도 헌재의 심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죠. 어려운 말로 전문 법칙이 완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삼았던 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조서가 부동의하고 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왜 검찰 조사를 갖다 증거를 채택하려고 하느냐, 이걸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자체가 완화된 조항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치더라도 다른 참고인 본인 것이 아닌 조서에 대해서는 성립이 인정이 되면은 다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윤석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조서에 대해서는 변호인에 비하여 조서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 마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당의 대표가 또 원희룡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법전에서 장관까지 지내신 분들이 이렇게 법치의 마지막 헌정을 마지막 보린 헌재에 가서 이 겁박하다시피 하는 행동은 우리 법치주의에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격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피고인을 옥중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같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비상계엄의 정당함을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시도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파함으로써 어떻게 되면은 이 내란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중심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과연 공당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가서 만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헌법적 가치, 내란을 어떤 옹호하는 입장이 되고, 또 단순히 가서 면회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계속 윤석열 피고인이 한 이야기를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고 국민의힘에서 마음은 아파도 이제는 절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건강한 보수로서 남으려면은 이렇게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이 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제는 윤석열 피고인을 절연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짧게요? 짧게. 그러면 그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간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재판소 법에 명백하게 재판 절차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단서조항, 지난번 그 공수처 서부지법 때랑 똑같아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돼 있는데 그 뒤에 단서조항을 들어서 특수한 경우에는 하면서 서부지법에 엉뚱하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줬죠. 근데 이번에 똑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딱 돼 있는데 그 앞에 단서조항,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디가 반하는 건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2023년에 개정된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다 검찰에서 진술했었던 거 우리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인 수십 명 다 불러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왜 이 경우에는 우린 됐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는 그냥 그거 진술줘서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항의 방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이제 잠겨 있었던 명태균 특검법이 이 여당인 국민의힘 반발 속에 야 6당 공동으로 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자, 이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민주당은 내란도 아직 진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돌연 또 이거를 꺼냈거든요.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의원님? 속사정은 간단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이 세상에 알려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중에서도 11월 4일자 최초의 모 언론이 공개했던 11월 4일자 수사 보고서 내용은 예. 매우 충격적이었죠. 예. 그 수사 보고서의 내용을 대로 통상의 수사 관행의 원칙에 따른다면 그 후에 수사 보고서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와 관련된 명태균을 매개로 한 국힘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방금 말한 똑같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진행됐다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은 수사팀을 늘 보강하고 수사팀을 유지하는 게 수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 수사팀의 창원지검 수사팀이 2개가 있는데 한 팀의 수사팀은 3명을 인사명령을 냈습니다. 물론 인사 시기가 돼서 냈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수사팀이 해체가 된 거죠. 4명 중에서 검사가 3명이 다른 데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파견된 팀으로 한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도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1월 달에 4명에서 2명이 원내복귀를 시켜버렸습니다.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창원지검의 수사팀에서는 이 수사를 끝까지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관련자들에게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무색투명하게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약속으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말이 다 사라지고 또 하나는 제가 듣는 첫 번째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지검에서 마음대로 수사를 못합니다. 이걸 대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해서 내부적 승낙이 필요한 게 검찰의 관행이죠. 제가 듣는 첩보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를 창원지검에서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또 현실적으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를 차치하고 부정선거 음모는 야당의 어떤 입법권의 독주 이걸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명태균 게이트가 세상에 밝혀진 걸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왜 이걸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네. 그리고 이렇게 밝혀야 될 게 많다면 지난 2달 동안 민주당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아왔죠. 기다리고. 민주당의 행태는 늘 이제 이런 식입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과거에 뭐 생태탕, 예. 청담동 술자리, 예. 뭐 후쿠시마 오염수, 예. 또 최상병 사건 때 무슨 멋쟁 해병, 무슨 삼부토건 이런 것들 그냥 던지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효용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은 발을 뺍니다.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력 효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이렇게 막 그 선동하고 해가지고 뭐가 있나 보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게 해서 본인들한테 정치적인 이익이 된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막 하죠. 정치 공세를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발을 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한마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 사건 이미 사건의 성격이 다 드러났고 본질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여론조사 좀 조작해가지고 장난치고 그걸로 장사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일부 기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마치 가도에 이제 불리할 것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거 이러다 안 되겠네라고 하니까 그거 좀 다시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안 내용을 보면 상대 당에 자신들이 경쟁하는 당에 총선, 뭐 지난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공천 과정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정적을 초토화하는 법이죠. 상대 당에 대해서 상대 당을 탄압하는 특별법이라고 세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왜 하는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이미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도 국민들께서 아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에 뭐 개입했다는 이제 설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일정 부분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정농단 의혹 부분도 있잖아요, 오 대변인.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첩보 그래서 누가 그거를 막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 그냥 카더라 얘기 아닙니까? 카더라. 예, 누가 지금 대통령도 거리 뭐 그 돼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창원지검 야 너희들 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그 믿겨지지가 않은 얘기고요.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예. 정말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든지 수사라고 해야 될 일이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특검 법안 통과되고 특검 구성하고 하는데 한 달, 2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딱 조기 대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브리핑 이런 조항들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건 상대당의 유력 주자들,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 그냥 이름 거론돼 있으니까 막 기사 나게 하고 또 뭐 오니 안 오니 조사하니 많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공세로 쓰겠다라는 것이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관해서 방금 우리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치켜든 것 같이 말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에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 단이 구성돼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검을 방문하고 창원지검을 방문 수사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과연 이재명 지지를 높이는 것인지 이거 경광부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니 죄가 없으면 특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일부 지금 오세훈이나 홍준표 의원도 떳떳하다면은 명태균 씨 말처럼 특검에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원내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을 주장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국회의원제 소환제 도입을 놓고는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를 좀 반대하고 있죠. 반대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저는 사실 진정성이 이재명 대표한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4년 전에도 그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예.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제일 먼저 소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은 입법 폭주하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사법부까지 겁박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이겠죠.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느냐? 이번에 그 민주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에는 30%가 주민의 30%가 서명을 하면 그렇죠. 지역구 구민의 그러면 이제 그 투표에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0%를 채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제 주민 소환제는 15%나 20% 하게 돼 있는데 2007년 도입된 이후에 10번 이것이 이제 그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 대상자들은 대부분 저희 당 계열이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아주 극렬 지지자들 10에서 15% 모으면
상대당 나의 정적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실상 사용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뭐 의식한 탓인지 30%로 하겠다는 것인데 30% 실제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돼도 실효가 없는 것이고 실제 입법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민주당이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거 다 반대하죠. 네. 다 자기 목 잘릴 수 있는 일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입법부 폭주한다는 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선전용으로 우리도 이런 거 합니다. 그렇게 내놓은 것이라고 저는 자, 해석합니다. 이제 실제로 4년 전에 이제 국민소환제 관련해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봐도 정적 제거용 우려라는 부분도 있었고 헌법 원칙하고 또 충돌한다고 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 의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의 대제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현재의 과연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정말로 대변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예.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우리 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 실현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1번이 된다고 하니까 그 법에 동의해 주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헌재에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제 조기 대선 2달 안에 이제 치르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민주당 내부는 글쎄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때문인지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이제 언뜻 보면 비명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목소리도 굉장히 좀 톤이 크고 좀 거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친문 진영 잠룡인 김경수 전 지사와는 이제 만났습니다. 국회에서. 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인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공격하는 일정한 세력들이 있죠. 거기에 그런데 그 팬덤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러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당연히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민주당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할 것이고 또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당연한 이론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겠는가. 본인들이 윤석열 독재 정권 하에서 얼마만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또 민생을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중요하고 계엄선포위원회에서는 이 탄핵 정국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 자기의 노력으로 점수를 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화해를 하는 분위기지 않냐. 그런데 대선 책임을 놔두고 친명계 어떤 친문계가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대선 패배에는 다 우리가 책임 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큰 틀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러한 어떤 대립각은 해소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보다 더 통 크게 이러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94년부터 이제 그 여야 정당들을 취재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같이 철저하게 1인 정당이 된 독재 정당이 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당 대표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막 바꾸는 당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나라로 치면은 헌법 법률을 바꾸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나라를 경영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일체의 다른 목소리가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반열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반대파 정적들 얼마나 철저하게 잔인하게 숙청을 하는지 지난번 공천학살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다가 그동안 총선 이후에 한마디 말도 못하다가 지금 이제 이쯤 되니까 겨우 이제 한두 마디씩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저러다가 이제 만약에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집권을 하거나 어쨌건 다시 이제 그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저분들 과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잔혹하게 또 이제 제거하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른바 친문 비명계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잠깐 화해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은 말도 며칠 만에 막 바뀌시는 분이고 기본소득 이런 것은 2021년 이후에 벌써 4번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표정과 생각도 순간순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그것을 진심으로 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건 정치적인 큰 변형 속에서 자신들도 좀 뭔가 지분을 그래도 챙겨야 되겠다.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 아니면 당신도 대통령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뭐 호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당은 당규가 이재명 대표의 단독 의사에서 개정된 게 아니죠. 당원들의 합리적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아버지가 아닙니다. 민주당 아버지라는 건 한 개인의 예. 어떤 발언이었고 예. 지난 총선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무자백에 이렇게 탈락을 시켰냐 그거 아니고 당의 시스템에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본소득이 있었다 없어지고 없었다 있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 철학은 헌법에 보면 국민은 기본적으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의 밑바탕 위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기본 사회를 버렸다, 기본 소득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이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네. 또한 우리 민주당에서 반명 친문 세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딛고 이래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 나가야 된다. 아마 진정한 포용과 화합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는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 갑자기 본인의 브랜드인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포기한다고 말해서 그때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상황 변화도 없었는데 우리나라 미래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포기할 것처럼 다시 얘기해서 의아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또 왜 저러시지? 우클릭인가? 그런데 불과 또 18일 만에 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8만 원 정도 기본소득을 지급을 한다면 그렇게 해도 1년에 50조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밝히신 적이 없고요. 또 엊그저께는 또 주 4일제를 하자고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AI 시대가 되면은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해서 근로시간이 줄고 거기서 그러면 주 4일제 하면 임금 보존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열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주 52시간제를 손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네. 정치는 상황에 따라서는 진보의 정책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보수의 정책도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개념은 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또한 반도체 52시간의 규정 이것도 우리 당에서도 합리적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많은 토론을 거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참 믿기가 어렵네요. 네.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부분도 건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은 임기 3년으로 단축해 대선 총선을 같이 치르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아시겠지만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도지사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그 의견이 약간 소란스러워지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한 개헌 예. 그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임기를 단축해서 총선과 대선이 같이 굴러가는 거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헌의 시기와 그 주장이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 김동연 지사 이야기처럼 개헌을 지금 한다. 지금 하고 개헌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탄핵 정국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지가 됩니다. 개헌하는데 발의된 후로 미니멈 재개가 110일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개헌을 이번 대선과 함께 아니면 그 전에 치른다면은 먼저 이슈가 탄핵 이슈에서 개헌으로 떠나겠죠. 그래서 탄핵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조기 대선을 치르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아무튼 예.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예. 그러나 시기는 아니다. 탄핵이 정리되고 대선이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동연 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대는 하지 않지만은 대선이 조기 대선 탄핵이 정리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 후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선 치러지고서 하자라는 얘기는 늘 안 하자, 안 한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대선 치러진 다음에 누가 개헌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대선 때 막바지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거의 삼고초려해가지고 모셔와서 뭐 단일화처럼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민주당 교두보 마련한 게 경기지사인데 김동연 지사 그 후보가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갑자기 유시민 그 뭔가요? 그분 작가님인가요? 그분은 뭐라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경기지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 1인 정당이라는 얘기를 더 듣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은 이것은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그다음에 5년 하고서 끝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 논의를 해보자 이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내란 진압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내란인지 그것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은 이렇게 빨리 지금 탄핵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가만 놔둬도 진행될 텐데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헌 논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짧게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속 공직선거법 2심 결과 이게 차기 대선에 변수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아무 걱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로 읽히는 측면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5월 내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자락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저는 두 가지에서 추론해서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본인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심 재판은 억울하다. 그래서 2심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오라는 확신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설사 2심에서 의견을 달려 유죄가 선고된다 치더라도 2월 20일 결심으로 구형을 하니까 선고는 3월 중순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법원 판결은 그 이후로 규정을 지킨다 할때도 3개월 후가 되니까 6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충분히 대선이 치러지니까 전혀 법률적으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 하신 것 아닌가. 예. 뭐 둘 중에 하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자리에 올랐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글로벌 리스크가 된다라고들 합니다. 글로벌 리스크.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는 받지 않지만 기소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재판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이제 큰 논란이란 말입니다. 사실 조문만 보면 재판은 계속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재판 계속하다 유죄 판결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만약에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 퇴임한 뒤에 또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재직하고 있을 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행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막 불안하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아예 재판부에 사법부에 이 판결은 선거법 아니라도 대선 전에 빨리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국가의 지도자라면 그렇게 오히려 요청하는 것이 그게 정도다. 그런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심 나오면 대법원에 요청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3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 거지. 예. 사실은 이미 사실심리 충분히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대법원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짧게 반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재직적 내란 외환죄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 이후에 재판이 진행돼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이거 대해서는 멈춘다고 보시는 거죠? 네, 학설이 나눠져 있는데 예, 예. 다수설이 헌법학자들은 재판이 멈춰야 되는 게 멈춘다. 다수설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의 기간이 이전에 빨리 재판을 해서 맞춰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예. 모든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기본권이 있는다. 자기 기본권이 있는데 방어권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